안녕하세요. 예, 이번 수업은 저희 이제 파트 2 수출입 개요 관련해서 살펴볼 건데요. 총 10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첫 수업 시간에는 이제 그 파트 2의 1장인 무역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4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의 기본 개념. 우리 무역이 뭐죠? 뭐 격지자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거래를 일반적으로 무역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무역의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은 문화, 관습, 법규 등이 서로 상이한 국가에서 존재하는 기업, 국가, 개인 등 경제주체 사이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어떤 목적? 매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매매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상호교환하는 국제상거래를 말한다. 재화 또는 용역. 대상이 물품뿐만 아니라는 거죠. 용역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대무역법에서 살펴봤죠? 무역의 범위의 용역은 어떤 걸 말한다? 만약에 제가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해외에 나가서 제가 법률 컨설팅을 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품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대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밑에 이거는 우리 무역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양 당사자 간의 상이한 국가에서 거래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계약서에 건건이마다 다 협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살 건데 여기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다 작성하는 것만 해도 계약서 내용 작성비만 해도 10,000원이 나온다 이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냥 야 나 이거 100원에 살 거니까 너 나한테 100원에 팔어. 이렇게 그냥 구두 계약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종이로만 딱 해서 서류만 탁탁 쓰고 너는 나에게 이 물건을 팔고 난 너에게 100원을 줘야 돼. 그냥 이 정도까지만 딱 있겠지. 이제 모든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딱 규정 지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국제무역 관련해서 국제상관승 및 법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따르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마약을 팔게. 근데 마약을 팔 건데 너는 나한테 대신에 500원을 줘. 한 거예요. 이거 양 당사자가 협의했으니까 마약은 판매해도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약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저변에 일반적으로 깔려있는 기본적 상식선의 내용이 이제 결정되어지는 게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쉽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수출자가 있고요. 여기에 수입자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조금만 당길게요, 이거를.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어요. 지금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이 계약 관련, 결제 관련, 운송 관련, 보험 관련, 중재 관련 이게 다 어떤 거냐면 모든 그 하나의 물품의 거래와 관련돼서 부수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뭘 해야 돼요? 물품을 살 거면 계약을 해야 되죠. 계약. 그래서 계약 관련인 국제 법규가 있는 거예요. 국제상관성 및 법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건 법규, 어떤 건 국제상관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묶어서 표현을 드릴게요. 계약 관련. 그래서 국제상관습 및 법규가 이렇게 CISG, SGA, 인코텀즈 막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이제 정확하게 뭡니까?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결제예요. 결제는 뭘까요?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했어. 그러면은 물품을 너는 나한테 이렇게 보내야 되고, 물건. 돈은 이렇게 보내야죠. 돈을 보내야 돼요. 근데 물건은 우리가 배를 타고 쭉쭉쭉쭉 오는데 돈은 어떻게 보낼 거예요? 돈도 우리가 배에 돈을 실어서 보낼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결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깔려있는 국제 규칙이나 상관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신용장. 우리 많이 봤죠? 신용장. 그리고 EUCP 환원. 그리고
ISBP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깔려 있다. 우리가 신용장 거래를 할 거면 이런 규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깔려 있다라고 간주를 하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국제에서 물품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CISG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물건이 이제 또 어떻게 옵니까?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야, 너 그거 나한테 항공으로 보내줘. 해상으로 보내줘. 아니면 뭐 철로로 보내줘. 기차에 실어서 보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상이나 항공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뭐 내가 항공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럼 항공 운송 관련인 규칙이 있는 거예요. 아르소 조약, 몬트리올 조약, 헤이그 의정서. 그럼 우리는 배로 보내줘 하면은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그 이제 운송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더불어 이제 뭐 운송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물건을 내가 떨어뜨렸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게 운송인의 책임이냐 아니면 뭐 화주의 책임이냐 뭐 이런 거 운송인의 책임 한도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이거는 너한테 보장을 해줄게. 화주 네가 책임은 없는 걸 내가 알지만 이건 내 규칙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부담을 할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도도 비슷하고요. 도로 복합 운송은 뭐냐? 이제 이거는 한 가지 운송 수단만 사용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복합이죠. 뭐 항공으로 왔다가 해상으로 움직여줘. 도로로 왔다가 뭐 항공으로 간다. 막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보험입니다. 보험은 뭐냐면 운송하고 조금 이게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품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품이 뭐 파손이 됐다거나 그럴 경우 우리가 보험금을 타잖아요. 보험금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 운송도 분명히 보험을 가입할 거고요. 이제 그 계약 주체들도 아마 보험에 가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얘네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는 운송인들이 자기네 이제 협약이나 규칙에서 우리가 이거는 너희에게 담보를 해줄게 라는 내용을 벗어나는 경우 체결을 하겠죠. 보험 계약을. 왜냐? 나는 손해를 보면 힘드니까. 왜냐면 물건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얘네들이 운송해 오다가 물건이 쑥 떨어졌어요. 바다에 쑥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거 바다에 떨어졌어. 수출자한테 돈은 어차피 줘야 되고 물건을 보냈으니까 그럼 수입자가 나는 돈만 주고 물건을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출자는 물건이 제대로 도착 못했으니까 나는 돈 못 줘 해버리면 물건은 보냈는데 돈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얘네들이 이제 물건을 보냈으니까 이 운송인이 잘했냐 잘못했냐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거 보니까 이거 과적하면 안 되는데 너희가 과적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 잘못이야. 운송인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네가 손해배상해. 네가 우리한테 물건대를 주던가 그 수입자나 수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과적도 아니에요. 그냥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만약에 툭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아니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그냥 툭 떨어졌어요. 운송인의 잘못이 아닌데. 그러면 얘네들이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요? 운송인한테 보상을 못 받죠. 그런 경우에 얘네들 보험에 가입했다면 얘네들한테 보험사한테 야 우리 사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피해가 막심하다. 좀 보험금을 달라라고 말하겠죠. 맞죠? 그럼 얘네들도 보험에 가입을 할 거고 운송사들도 어떻게 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왜? 물건 값이 너무 비싸다니까요. 그 물건이 바다에 풍덩하는 순간 그 물건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나머지가 마지막에 중재입니다. 중재는 뭐냐? 얘네들이랑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야, 너 나한테 물건 보내기로 했는데 A급 물건 보내기로 했는데 너 왜 짝퉁 보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진품을 보내기로 했는데 왜 가품을 보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하고 분쟁이 발생하겠죠. 분쟁. 아니면 혹은 야, 너 우리한테 원래 언제까지 물건 주기로 했잖아. 근데 네가 이때까지 안 줘서 우리 피해가 막심해. 이런 거예요.
뭐 2002년 월드컵 같은 경우, 너무 좀 세대 차이가 나는 건 모르겠는데, 2002년 월드컵 같은 경우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죠. 이게 한간에 그랬었는데, 이탈리아전 때, 우리가 이제 후반 이제 끝날갈 무렵에 이제 설기현 선수가 이제 동점골을 넣기 전까지, 이제, 완전히 우리는 이제 16강에서 끝이 났구나라고 할 때, 그 2002 월드컵 보면은, 이 티셔츠에 비더레즈 적혀있는 티셔츠가 있어요. 그 비더레즈 티셔츠를 기존에 막 3,000원, 5,000원 받던 걸 되게 헐값에 확 팔려고 했었거든요. 확 팔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거 월드컵 끝나면은 이거 안 살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근데 설기현 선수가 골을 넣으니까 1,000원, 2,000원 하던 게 다시 3,000원, 5,000원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 저도 많이 들은 이야기거든요. 친구가 뭐 봤다고 해서. 저는 못 봤지만, 그래서 뭐 그런 경우를 이렇게 빗대어 본다고 했을 때, 이제 타이밍이란 게 중요한 거죠. 크리스마스 전까지 우리가 물건을 납품받기로 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서 물건이 온 거예요. 그럼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피해가 막 심한 거예요, 수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네들하고 수출자하고 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재는 뭐냐? 소송과 이제 양립할 수 없는 소송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소송이냐 아니면 너하고 나하고 그냥 마지막으로 화해를 한번 해볼래 라는 거예요. 소송을 하게 되면 되게 복잡해져요. 어떤 게 복잡해지냐? 재판 관할지를 어디로 할 거냐, 어디 법규를 따를 거냐, 이런 것부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재를 그 전에 많이 하죠. 그래서 중재를 할 때 우리가 중재를 하기로 했으면은 이런 거가 저변에 깔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하자 라는 게 중재 관련 유효 개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계약에 이런 부수적인 내용들이 다 딸려 있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매번 거래마다 매 건건이 거래할 때마다 이런 계약 관련, 결제 관련, 운송 관련, 보험 관련, 중재 관련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작성하는 게 너무 번거롭다라는 거죠.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뭐 신용장으로 할 건데 뭐 조금만 조건을 바꾸던가 아니면 해상운송 같은 경우에 조금만 조건을 바꿔서 우리가 뭐 바꿀 부분만 협의를 해서 뭐 바꾸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인 내용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다 합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계약 관련해서는 이런 거, 결제 관련해서는 이런 거, 운송 관련해서는 이런 거, 보험 관련해서는 이런 거, 중재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따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왜 좀 길게 했냐면 이 부분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뒤에 볼 이제 무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흐름이죠.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계약을 하고 계약 내에 결제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 규정이죠. 메인이죠. 계약이라는 게 있어야 그에 부수되는 결제, 운송, 보험, 중재가 있는 거예요. 계약이 없으면 다 나올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계약 관련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뭔지 아시겠죠? 잠시만요. 네. 좀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네. 여기 볼게요. 이제 무역의 종류가 있어요. 무역의 종류는 뭘까요? 첫 번째. 이동 방향이에요. 나가는 거를 수출무역, 들어오는 거를 수입무역이라고 하겠죠.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물품을 반출하는 것을 수출무역, 그 반대를 수입무역이라고 한다. 자, 그냥 확인 학습 문제 있어요. 다음 중 중재와 관련하여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으로 알려져 있는 국제 규범은 무엇인가? 인데 중재하면 우리는 뉴욕 협약을 1차적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답은 1번이죠. 뉴욕 협약입니다. 제3자 개입 여부에 따른 분류, 무역은 반드시 수출자, 수입자 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브로커라든가 중개인이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해외에 진출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뭘까요? 해외 시장 조사. 시장 조사가 중요하죠. 왜? 우리는 그 시장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려고 하는 외국에 제가 거기 한 30년 살았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그 나라 환경이라던가 정세라던가 기업 이미지 이런 걸 대충 잘 알겠죠.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그래서
반드시 뭐 해외에 진출을 할 때, 혈혈 단신으로 가가지고 홀로 내가 다 해야지 이렇게 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를 끼는 거죠. 3자. 누구? 네가 물건을 외국에 팔 거야? 그럼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줄게. 그러면 가운데 한 명이 끼게 되죠. 제가 끼게 되죠. 여기 수출자가 있고, 여기에 수출자가 있고, 여기에 수입자가 있다고 했을 때, 수출자는 물건을 살 사람이 필요해요. 수입자는 물건을 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둘 다 얘 수입자 입장에서 수출자가 있는지 모르고,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있는지 모르고, 그 둘을 아는 사람이 저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얘네들 사이에서 얘네들을 이렇게 조인시켜 주겠죠. 쉽게 말하면 소개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연애를 할 때 반드시 남자, 여자 이렇게 딱 내가 여자를 알아야 돼, 여자가 남자를 알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야 우리 소개팅 해줘 하면 그 가운데 한 명이 끼게 되잖아요. 그게 3자입니다. 무역으로 따지면은. 보시면은 3자 계배에 따른 분류해서 중개무역, 여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 중개무역은 중개상의 물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자기 책임과 비용 부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고, 이 차이가 쉽게 말하면 중개무역과의 차이예요. 중개무역과의 차이입니다. 이게 중개무역은 자기 책임과 비용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입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함으로써 매매 차익이죠. 보시면은 물품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불해요. 즉 여기서 수출자한테는 얘가 수입자인 거예요. 그냥 물품을 사고 돈을 줬죠, 얘가. 맞죠? 그리고 얘가 다시 얘한테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수출자가 된 거죠. 수출자고 여기서는 수입자인 거예요. 상사가 일반적으로 이렇죠. 대체적으로 뭐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제가 그 유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이제 이런 데 갔다고 했을 때 패스트푸드점이나 아니면은 근처 편의점에 갔어요. 근데 거기 잘 팔리는 콜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외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는 그거를 판매하기 위해 외국에서 사오겠죠. 사와서 그거를 다시 제3자한테 파는 거예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개무역이다. 이제 나오죠. 그 다음이 중개무역입니다. 여이랑 아이랑 이게 반드시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서 제3국의 상인이 중개 알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3국의 중개인 입장에서 볼 때 무역을 말한다.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소개팅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품은 수출자, 수입자한테 바로 가요. 근데 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A라는 걸 모르는 거죠. A에 판매자가 있었나? 판매자가 있으면 내가 다이렉트로 거래할 텐데, A 입장에서도 이 물품을 사려는 사람이 미국에 있었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C인 한국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한테 야 이거 우리가 왠지 좀 살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할래? 뭐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얘네들하고 막 이제 좀 협의를 해요. 그리고 얘네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일단은 얘네들이 야 이거 우리가 개당 아무래도 너희들한테 한 100원에 사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원에 사야 될 것 같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그래 100원? 그럼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얘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너희한테 95원이나 맥스가 100원이겠지만 100원 받고 100원 이렇게는 안 주려고 하겠죠. 95원이나 99원 정도에 우리가 너한테 물건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든 팔아도 얘네는 개당 1원씩 이득을 보잖아요. 99원이라고. 그럼 알겠어. 그럼 우리가 너희한테 이거를 접점점인 97원에 팔게 한 거예요. 97원에 얘네들이랑 계약이 된 거예요. 맞죠? 계약이 됐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한테 그래 알겠어 100원에 너희들한테 팔 테니까 얘네들하고 일단 협의를 보고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100원에 팔게. 자 계약하자고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돈을 주겠죠. 그럼 얘는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한테 이제 물건은 이렇게 대신에 물건을 일로 보내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얘네들이 계약을 일단 가격을 한번 보고 얘가 얘네한테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얘 돈으로 돈을 받고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뭐 수수료 떼기를 한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살짝 보셔도 돼요. 아니면은 조금 더 싸게 얘네들한테 가격을 조금 더 받고 얘네들은 조금 더 싸게 가격을 조금 더 받고 조금 더 싸게 사고 그래서 그 차익을 남긴다거나 뭐 이런 거래는 흔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뭐 중고차라든가 뭐 중고로 뭐를 구매할 때 대부분이 이렇죠. 수수료 조건의 중개무역이에요. 이거는 위에랑 조금 다르죠. 이건 어떤 거냐면 진짜 말 그대로 수수료를 받아서 거래하는 거예요. 너 얼마에 살래? 100원. 야, 얘 100원에 산대. 그래? 그 100원 오케이. 대신에 수수료를 조금씩 받는 거예요. 거래를 성립시켜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개상이 수입자를 찾았어요. 수출장 이런 거예요. 중개상한테. 야, 이거 우리가 미국에 좀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살 사람 있으면 한번 물색해봐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개상이 미국에 가가지고, 야, 이거 살 사람 이렇게 해서 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얼마에 살래? 나 100원. 물어보면 너 얼마에 팔래? 1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너는 얘한테 물건을 보내. 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보내고 물품을 인도시키고 돈도 얘네한테 바로 받아. 대신에 너희들은 각각 나한테 수수료 얼마씩 줘야 돼. 왜? 내가 너희들 거래를 성립시켜줬으니까 수수료 받는 거예요. 일단 뭐 통과무역 이런 게 있는데 통과무역은 뭐냐면 이제 뭐 제3국을 약간 거쳐서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양국 간의 무역이 행해질 때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전달되지 못하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국으로 전해지는 형태의 무역을 말한다. 스위치 무역은 매매 계약과 물품의 수출입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데 결제는 제3국의 상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를 우리가 스위치 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연계 무역이라고 해서 카운터 트레이드죠. 뭐 무역이 관련돼 있거나 이제 이런 걸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죠? 물물교환입니다. 우리 물물교환은 많이 들어봤죠? 물물교환. 내가 이걸 주면 넌 이거를 줘.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우리 뭐 구석기 시대나 이랬을 때는 조개를 가지고 뭐 쌀을 받거나 아니면은 옛날에 뭐 화폐가 발전하기 전이었다고 하면은 내가 쌀을 가지고 있고 네가 감자를 가지고 있으면 내 쌀과 너 감자를 바꾸자. 이제 이런 거죠. 통화 결제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연계 무역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상이 대만의 수입상이 사과를 수출하고 사과를 보내고 바나나를 받는 거. 소 상계 처리한다. 이 상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퉁친다 이거예요. 퉁친다. 퉁친다가 어떤 건지 알죠? 쌤쌤 치겠다. 없던 걸로 치겠다. 쌤쌤 치자 이런 거예요. 네,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구상무역입니다. 구상무역은 이제 수출입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내가 너한테 위에를 할게요. 사과를 팔았어요. 사과를 이렇게 보냈죠. A가 B한테. 그럼 얘는 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주는 게 아니라 야 다음에 대신에 너도 나한테 일정 부분 수출에 사과가 만약에 100원이었다면 100원을 한도로 해서 100원 맥스로 해서 100원을 맥스로 해서 나한테 일부를 수출해 그런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바나나를 수출했는데 60원치만 수출한 거야. 그러면은 나는 100원씩 줬는데 너는 60원이 줬으니까 나머지는 얘가 얘한테 40원을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나나를 100원치 다 줬으면은 돈을 줄 필요가 없고 90원치 바나나 줬으면은 나는 사과 100원치 받았으니까 10원을 주는 거고. 구상 비율이 100%인 경우를 물물교환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겠죠? 세 번째가 구상무역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환거래가 발생하고 대형 수입 의무를 3국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물물교환 방식과 동일하다. 아까 전에 물물교환 방식은 뭐라고 했어요? 통화결제가 수반되지 않는다. 그 말은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거래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대형 수입 의무를 3국에 전가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이제 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너한테 사과를 받았어. 사과 위에 아까 사과 예를 다시 보면 예비가 있고 이렇게 사과가 있고 이렇게 바나나가 있다고 했을 때요. 사과랑 바나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얘네가 60원치 준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에게 뭐 40원치를 더 받아도 되고, 대신에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의무를 전가할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대응구매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수입이 두 개의 별도 계약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형태, 두 번째가 형식상 완전 분리된 두 개의 일반 무역거래 형태로서 환거래가 발생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된 통화로 결제한다. 세 번째가 대응 수입 의무를 제3국에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응구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너한테 물건을 팔았으면 대신에 너도 나한테 물건을 사줘. 대신에 환거래는 발생을 한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전에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거래가 그냥 두 개인 거예요. A랑 B가 있다고 했을 때 사과 줬으면은 100원을 주고, 그리고 A가 B랑 있다고 했을 때 B가 바나나 줬으면 너도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줘라 라는 거예요. 이게 대응구매예요. 대응구매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경우가 더 크죠. 상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파는 게 조금 더 이익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물건을 팔았으면 대신에 얘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얘도 다음에 나한테 물건을 사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내심 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그게 대응구매라고 보시면 돼요. 야, 네가 물건을 좀 나한테 좀 사주라 이런 거. 연계무역의 종류 보시면은 정리가 돼 있죠. 이거는 이제 한번 좀 정리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산업협력, 플랜트 장비, 기술 수출에 대응하여 동설비 제조 및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거래 형태인 제품 환매와 자본 점유, 판매망 제공 등의 합작 투자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리고 기타 방식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가 녹다운 수출이죠. 녹다운 수출. 녹다운 수출은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에 대하여 부품이나 반제품을 수출하고 실수요지에서 제품을 완성토록 하는 현지 조립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선진국의 자동차 등 주로 기계를 수출해서 볼 수 있는데, 완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이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여 상대방의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피가 큰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냉장고가 너무 커요. 그래서 냉장고를 그대로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분해를 하는 거죠. 문짝이랑 문짝도 분해하고 막 이렇게 막 분해를 해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빼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이사할 지역으로 옮겨서 조립을 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외국에 판매를 할 때 부피가 너무 크거나, 그래서 이거를 완제품 상태 그대로 물품을 보내기 힘들 때 분해해서 나간다는 거죠. 분해해서 나가서 현지에서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완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같은 HS 코드가 달라지실 수 있을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가 OEM 해서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니팩처링인데, 그 수입상으로부터 제품 생산을 의뢰받아 상대방의 상표를 부착하여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라는 거죠. 요즘에 거의 다가 이렇죠. OEM이죠.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출 확대와 기술 축적의 계기가 되는 이점이 있으나 수출국 상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독자적인 수출 시장의 개척이 어렵게 되는 불리한 점도 있다. 저희는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가 뭐 제3국에 생산을 의뢰하고 거기서 물품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부착해서 다시 팔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팔린다고 했을 때
그 물품을 제조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그거죠. 이제 우리 기술, 얘네들이 우리한테 이걸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기술을 계속 축적은 받아요. 너희들이 가르쳐 주니까. 기술 축적은 계속 받는데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우리 꼴로 나가는 게 아니죠. 얘네 꼴로 나가잖아요. 수입상 꼴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수출 시장의 개척은 조금 어렵죠. 수출국 성표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ODM 보시면 제조업자, 개발, 생산, 수출 방식으로 주문자 요구에 따라 제조업자가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출업체는 반드시 자체 제품 개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공급가의 개발비를 추가할 수 있어 OEM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다. 부품 가격이 절감으로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휴대폰 단말기 분야에서 ODM 방식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제조자가 주문자의 요구 방식으로 그냥 바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제조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위에는 기술은 일반적으로 수입상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위탁 생산을 의뢰하려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거에 대한 그 능력은 가지고 있는 거고, ODM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야 이거 만들어줘 라고 해서 제조자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이 경우에는 제조자가 기술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의뢰하는 자가 기술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BWT입니다. 수출자가 수입국 내 보세구역의 보세창고에 미리 화물을 반입해 두고 나서 수입자와 계약을 확정하여 이를 판매하는 거래 방식. 즉 이게 뭐냐면 이제 일단 한번 다 계속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는 보통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시에 많이 사용되는데 수출국과의 거리가 먼 경우 원자재를 수입한 후 가공, 제조하여 재수출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곤란하므로 사전에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보세구역 안의 물품을 운송해 놓고 수입자가 요청할 때 즉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BWT가 뭐냐면 보세구역의 보세창고라고 나와 있죠. 이 개념이 뭐냐면 관세선과 국경선은 달라요. 국경선이 여기라고 하면 관세선은 여기일 수 있어요. 즉 우리나라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국경선을 통과했을 때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관세선을 통과했을 때 관세가 부과돼요. 이때가 수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장소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류는 많겠지만 통칭해서 그냥 보세구역이라고 할게요. 보세구역. 어떤 거냐면 그냥 세금이 보류된다. 그래서 보세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이 보류된다. 관세가 보류된다. 그래서 보세구역인데 여기는 수입하기 전 여기에 있는 물품은 일단은 다 외국 물품이에요. 그러면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외국 물품에는 우리나라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죠. 이게 외국 물품입니다. 외국 물품의 이 창고에 물건을 다 가져놓는 거예요. 왜 가지고 놓냐? 만약에 우리가 급한 물건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시 많이 사용한다. 맞죠? 수출국과의 거리가 먼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A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할 생각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수출 보낼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출하려고 이제 물품을 계속 만드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계속 자재가 부족한 거야. 그러면은 자재를 어디서 사야 되냐? 이건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외국에서 사와야 된다. 그럼 외국에서 다시 발주를 넣고 물건을 이렇게 쭉쭉쭉쭉 오고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보세구역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필요해. 그러면은 얘네랑 바로 해서 여기서 한 12시간 만에 물건이 도착하고 하겠죠. 그러면 신속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종종 있습니다. BWT 거래가. 보세구역에 물건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일단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왜냐면은 건 바이 건으로 보낼 때마다 물류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일단 많이 보내서 대신에 창고비가 조금 나오겠지만 창고에 딱 물건을 놔두고 거기서부터 구매처를 막 찾는 야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데 너 이거 외국에서 갖고 오지 말고 우리한테 사.
그럼 외국에서 오면 내 한 달 걸리는데 우리 핸드폰 11이면 12시간이면 쓸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막 찾는 거예요. 물품 구매자들을. 그럼 계약이 되면은 이때 물건이 이동할 때 수입을 하겠죠. 여기서 보세 창고 제동할 때. 그게 BWT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수입 절차예요. 신용장 방식인 경우. 첫 번째가 수입 물품의 선적, 두 번째가 수입 승인과 수입 요건의 확인, 세 번째가 해외 거래처의 물색, 네 번째가 수입 계약 체결, 다섯 번째가 수입 신용장의 발행, 여섯 번째가 대금 결제 및 선적 서류의 인수, 일곱 번째가 수입 통관과 물품의 인수인데, 아마 저희가 이까지는 쭉 봤을 거예요. 밑에까지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뭐냐, 수입 물품의 선정. 어떤 종류의 물건을 살 건지 우리는 일단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 이거 수입 물건을 사서 우리가 국내에 팔려고 한다면, 당연히 국내에서 그 물품에 대한 그 일반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는지, 아니면 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검토하고 우리는 수입 물품을 고르겠죠. 수입 물품을 일단 선정합니다. 선정을 하고, 두 번째가 수입 승인과 수입 요건의 확인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대무역법 할 때 첫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 시, 수입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물품마다 요건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 거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거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불량식품을 우리가 국내에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량식품을 보니까 이게 뭐 제3국에서 외국에서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불량식품을. 근데 그 성분을 보니까 뭔가 우리 애기들이 먹으면은 안 될 것 같은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물품은 우리나라에 못 갖고 들어오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커트를 하겠죠. 안 돼. 못 갖고 들어와. 왜? 이거 먹으면 애기들이 몸이 안 좋아져. 다친다고 해서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요건의 확인. 만약에 그 물품이 수입 금지 물품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수입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일본 여행 갔다가 올 때 비행기에서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곤약 젤리는 가지고 오실 수 없습니다. 수입이 금지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왜? 곤약 젤리를 먹고 이제 그게 좀 크다 보니까 기도가 조금 막혀가지고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가 막혀서 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곤약 젤리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면 금지되는 물품 같은 경우 가지고 올 수 없고, 아니면 뭐 전기 제품이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거는 110V를 쓰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110V 안 돼. 120V 같은 경우 주파수가 좀 맞아야 돼. 휴대폰 같은 경우 말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통용될 수 있는 물품인지. 그게 2단계죠. 물품이 통과될 때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 세 번째가, 그러면 이것까지 다 확인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연필을 사려고 하는데, 연필을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해가지고 좀 팔아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수입 요건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수입 승인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해외 거래처를 찾았어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수입 계약을 체결하겠죠. 야, 우리 이거 연필 나한테 팔아. 수입 계약 체결하고. 다섯 번째가 수입 신용장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금 결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가 대금 결제 및 선적 서류를 인수하는 거죠.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뒷부분에 나올 건데, 신용장은 아주 좀 뒷부분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신용장을 대금 결제하고 선적 서류를 인수를 하고, 일곱 번째가 수입 통관과 물품을 이제 인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입 물품에 대한 대금 결제를 하고 선적 서류를 이제 받고 나면 수입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수입 신고를 하고 나서 수입 통관이 완료되면 이제 물건을 빼내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죠. 수입 절차에 대한 이제 메커니즘이 크게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수입 허가 및 승인은 해당 시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그렇다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한이 없는 물품도 있거든요. 안전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거나
뭐 생활에 위협적이지 않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건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에만 우리가 수입 제한이라던가 금지인지 승인인지 뭐 수입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용장 쭉 절차죠. 보세구역 반입해서 수입 신고하고 관세 납부하고 수입 신고 수리되고 물품 반출하고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부가세 신고, 수입 승인 및 이해사항 및 신고 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은 수출 절차도 수입 절차가 있으면 수출 절차도 있겠죠.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좀 수입과 조금 거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어떤 물품을 팔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수입자가 와가지고 저 이 물품을 사려고 하는데 저한테 파실래요? 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거의 국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왜냐면 제3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뭘 파는지 어떻게 알고, 그렇죠? 먼저 와가지고 뭐 이거 나한테 물건을 팔아라 주문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이 조금 그 정도는 조금 낮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물품을 외국에 수출을 해서 그 시장에 맞게끔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성공 가능성은 있겠죠.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뛰어야 되니까. 첫 번째가 신용장 방식인 경우에요. 이것도 첫 번째가 수출 물품의 선정입니다. 어떤 물품을 팔아볼까? 두 번째는 수출 시장을 조사하는 거죠. 아, 내가 이 물품을 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물품을 만들고 있거든. 이 물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물품이 필요한 나라를 한번 보니까 이런 나라가 있어. 라고 딱 고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나라를 골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물품을 외국으로 보낼 때 혹시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보낼 때 뭔가 기준이라든 게 있냐, 수출 승인인지 수출 요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수출 승인이나 수출 요건을 확인을 하고 네 번째가 바이어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수출 물품 고르고 어느 나라에 판매할지까지 결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나갈 때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한 거예요. 그 네 번째가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이 물품을 혹시 살 사람이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보는 거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 신용장을 접수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뭐 또 수입 신용장이었지만 지금 수출 신용장을 접수하는 거예요. 수출 신용장을 접수해서 수출 물품을 조달하고 무역금융의 이용.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야, 이거 은행에다 대고 계약서 가지고 와서 야, 나 이 물품 얘네들한테 팔면은 100만 원 받기로 했거든? 근데 지금 내가 100만 원이 없어. 계약서 있으니까 우리 물품 만들게 돈 좀 빌려줘. 은행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은행이 돈을 빌려주겠죠. 그 계약서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그게 무역금융의 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빌려서 수출 물품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조달하는 거겠죠.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물품을 한번 봐야 되겠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왜? 하자가 있으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야, 너 A급 나한테 보내주려는데 왜 B급, C급을 보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수출 물품을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하고 문제 없어. A급이야. 하면 포장을 하겠죠. 포장을 하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물건 포장하면 물건이 지 알아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외국까지. 그러면 우리는 해상 운송 및 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운송과 보험은 일반적으로 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해상 운송 및 해상 보험 계약을 체결했어요. 운송 계약, 보험 계약 체결해서 물건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수출 통관을 하는 거죠. 보험 계약 체결하고 수출 통관을 하고 물품이 선적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수출 신고는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해요. 선적되고 나서 물품을 선적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출 대금을 이제 받는 거죠. 물품이 선적됐다는 말은 물건이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지금 망망대해 배에 실려서 물건은 망망대해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건은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국내 물품이 아니고 해외 물품이죠. 외국 물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너 나한테 100만 원 주기로 했잖아. 그럼 100만 원 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번째는 이제 관세 환급인데, 이제 이거는 뭐 수출용 원재료가 들어갔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관세 환급이 왜 있냐면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관세나 이런 부분은 좀 소비세거든요. 소비세는 그 소비가 이루어진 곳에서의 세금을 부과하는 걸 우리가 소비세라고 해요. 근데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해요, 안 해요? 만들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그래서 그 재료도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했지만, 그 최종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를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재료까지 우리나라에서 소비하지 않았다고 봐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환급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기타 결제 방식인데, 수출물품 선적, 시장조사, 요건 확인하고, 바이어 선정, 수출계약 체결하고, 선불인 경우 대금 수취, 수출물품의 조달 및 무역금융의 이용, 검사 포장, 해상 운송, 수출 통관 선적, 대금 회수 환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출 절차고요. 이게 이것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쭉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단원 종합 문제입니다. 첫 번째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제가 아마 첫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만약에 지금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업을 한번 정지시키고 문제를 풀고 다시 연달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예습 겸 해서 한번 공부하고 수업 들으시는 것도 좋은데, 영 시간이 안 난다고 하면 예습보다는 복습입니다. 복습을 많이 하시고, 종합 문제가 나왔다고 싶을 때는 일단 정지를 시키시고 문제를 풀고 다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물품을 무한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수출된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판매 잔량을 이제 수출업자에게 송부하는 것, 이런 건 이제 위탁 판매 수출이라고 하죠. 답은 2번입니다. 보시면 물품 등을 무한으로 수출해서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이 말은 뭐냐면요, 위탁한다는 거는 내가 너한테 이거를 좀 위임할게 라고 보시면 돼요. 위임해서 부탁할게, 너한테 위임해서 부탁할게요. 그래서 위탁 판매 수출이죠.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이거를 부탁해서 위임을 할게. 어떤 거를? 판매 수출. 수출을 하면서 판매를 좀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제3국으로 물건을 보내서 이거를 네가 팔거나 수출을 하거나 좀 나 대신 해줘. 대신에 그 물품 대해서 판매 대금은 나한테 보내주고, 내가 나한테 일정 부분 네가 내를 대신해서 판매하고 수출해줬으니까 수수료 좀 줄게, 이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뭐 국내 매장이라든가 거의 다 이런 경우가 많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백화점에 가서 본사가 있어요. 본사가 먼저 서울에 있다고 했을 때 뭐 백화점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로드샵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이제 브랜드 물품 같은 경우에가 대부분 이렇겠죠. 위탁하는 거죠. 야, 이거 우리 거 물건 좀 팔아줘. 대신에 판매하면 내가 한테 월급을 주던가, 네가 판매한 판매한 금액의 몇 퍼센트를 수수료를 줄게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한국의 A사는 중국의 B사에게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를 중국의 B사에게 수출하여 완제품을 가공한 후 가공품을 한국으로 다시 수입하였다. 이 경우 가장 타당한 무역 형태. 이런 문제는요, 위에도 그렇고 B도 2번도 그렇고, 이런 문제는 들었을 때 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A사 막 B사 이렇게 나오니까 막 복잡한 거, 이런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A사, B사 있어요. A사가 B사에 가공임을 준대요. 가공할 원자재를 중국의 B사에게 원자재를 보냈고, B는 완제품을 가공해서 완제품을 보내는 거예요. 자, 딱 그림이 그려졌죠? A사가 B사한테 가공에 대한 대가도 주고 원자재도 보내주네? B는 가공해서 단지 완제품 보내주네? 이게 도대체 뭘까? 자, 판매가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위탁이나 수탁인데, 이게 수탁은 내가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인수하겠다 할 때 그냥 수로 보시면 되고, 위탁은 내가 너한테 위임하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왜냐, A가 B한테, A 입장에서는 A가 한국으로 다시 수입했다. 이 경우
가장 타당한 무역의 형태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내가 얘한테 물건을 보내서 위탁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이제 위탁 가공 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중재와 관련하여 외국 중재 판정 및 승인에 관한 유엔 협약으로 알려져 있는 국제 규범은 무엇인가? 우리 아까 말했죠. 중재 나오면 어떤 것 떠올려야 된다? 뉴욕 협약. 1번입니다. 4번 다음 중 국제 물품 운송과 관련된 국제 규칙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해상 맞고요. 철도 맞고 이거 답은 2번입니다. 와르소 옥스포드가 아니라 와르소 조약이죠. 연계무역의 형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연계무역이 뭐라 그랬죠? 그냥 무역이 연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떠올렸던 거 물물교환 이런 느낌 보시면 되겠죠? 형태 중 틀린 것은 물물교환 방식은 보통 하나의 계약서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이제 대응구매 방식은 맞죠? 대응구매 방식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별도의 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도 맞죠? 세 번째 구상무역은 보통 환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환거래가 발생하죠? 환거래가 일반적으로 발생을 하죠. 환거래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대응수입 의무 전가가 만약에 제3국이 없다라고 했을 때 물물교환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6번은 다음 중 무역의 일반적인 형태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첫 번째 무역은 문화, 관습, 법규가 상이한 국가 간의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이다. 두 번째 세계무역이란 국가 간의 교역 장벽이 없는 상거래를 말한다. 세 번째 무역의 대상은 주로 유형제를 그 대상으로 한다. 네 번째 무역계약의 주계약으로는 매매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등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되게 막 보고 틀린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라고 딱 봐야 되죠.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무역은 물품이 대상이긴 해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대상을 범위로 담고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런 아까 전에 CISC라던가 그런 데서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아요. 그리고 유형제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것도 맞아요. 세계무역은 국가 간의 교역 장벽이 없는 상거래를 말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네 번째가 4번이 정답인데 무역계약의 주계약으로는 매매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등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이제 막 CISG하고 나왔을 때 41페이지 보시죠. 무역의 개념에서 밑에 표 있죠. 무역 관련 국제상관서 및 법규 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결제, 운송, 보험, 중재는 모두 다 이 계약이 없으면은 물품 매매 계약이 없으면은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메인입니다. 매매 계약이 메인이고 그게 주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운송 보험들은 이 매매 계약에 따른 서브죠. 종속이죠, 종속. 왜냐? 매매 계약이 없으면 운송 계약, 보험 계약은 없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없으면 운송 계약, 보험 계약은 없다 라는 거예요. 매매 대상이 없는데 왜 운송을 하고 보험을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주계약이고 종속 계약이 운송, 보험, 결제 이런 겁니다. 7번 보시면 국제상거래 법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못한 것은 첫 번째가 물품 매매 협약법, 두 번째가 인코텀즈, 세 번째가 UCP 600. 정답은 3번이죠. UCP는 신용장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1장 살펴봤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무역 계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